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71명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결국 정부가 형식은 2, 내용은 3에 해당하는 2.5단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레 30일 일요일 0시, 즉 내일 자정부터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모든 식당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커피 전문점은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손님을 자리에 앉힐 수 없는 겁니다. 이 8일 동안 지금의 확산세가 안 잡히면 3단계 격상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71명. 400명을 넘었던 어제에 비해 좀 줄어들었지만 태풍으로 선별진료소가 일부 철수해 검사 건수 자체가 줄었던 걸 감안하면 확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도 최대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일요일 0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할 수 있고 밤 9시 이후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 헬스장도 문을 닫고 재택근무가 확대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은 이번 조치의 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단계의 격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제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전면적 셧다운을 의미하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바이러스는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열흘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오는 주말부터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유정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2.5단계 방역 조치가 다릅니다. 헬스장은 중단하고 커피숍은 포장만 되고 이런 식입니다. 김유미 기자가 업종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이른바 카공족. 수도권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에서는 모레부터 8일 동안 자리에 앉아서 음료를 못 마십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그때도 QR코드, 출입명부 꼭 필요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어떨까요? 식당 손님도 밤 9시가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후 야식은 포장해서 들고 가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술자리를 가급적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입니다. 물론 매장에선 반드시 출입명부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커피와 빵을 같이 파는 제과점 안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식당과 똑같이 밤 9시 전까진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 방역당국에 물었더니 최근 집단 감염이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 실내 운동 역시 모레부터 8일 동안은 참으셔야겠습니다. 헬스나 당구장, 골프 연습장, 전면 이용 금지고요. 우리 아이들 학원 수업도 당분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용할 수 없고요. 10명 안 되는 소규모 교습소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방역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죠. 어르신들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되고요. 더위를 피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나 노인보호센터는 갈 수 있지만 침방울이 많이 튀는 노래 부르기 등은 삼가주시고요. 직장인들에겐 재택근무가 권고됐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아예 의무로 못을 박아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깝습니다.
또 학원에서 1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고 음식점도 인원이 아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 역시 3단계에 해당합니다.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상상하기 싫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방역당국. 짧고 굵은 이번 조치의 성패에 많은 것이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60대 남성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확산세에 고위험군 고령자들의 감염이 특히나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길에서 신고를 해서 119가 저 병원으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사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지난 이틀간 3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화성에 사는 80대 남성, 수원에 사는 80대 남성 등 2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자택에서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숨지기 전까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한 증상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이른바 고위험군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달 중순까지는 60세 이상 확진 비율이 20%대 초반이었지만 8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니 어제는 38%까지 치솟았습니다. 30에서 40% 정도의 비율이 60세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일주일 정도의 트렌드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어떤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외출을 삼가서 최대한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교회 관련 확진자만 1,400명이 넘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도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인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빛가온 교회.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 교회에서 오늘 정오까지 모두 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추가돼 모두 978명으로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교회발 확진자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인천 주님의 교회 등 수도권과 충남, 광주 등 모두 12곳에서 1,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경우들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와 소모임, 공동 식사 등을 금지한 상황. 하지만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로 그날부터 5일에 걸쳐 서울 동작구의 서울신학교에선 기도 모임이 열렸고 지금까지 참석자 16명 중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신학교와 같은 건물에는 교회와 노인 주야간 요양보호시설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또 주말을 맞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교회발 지역사회 전파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40대 여성이 의심 증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보건소가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서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까지 했지만 집회에 간 적이 없다고 버티다 결국 아들과 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1학년 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학생과 교직원 50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40대 어머니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확진됐고 이후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까지 감염시킨 겁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40대 여성은 20일 몸살 기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고 확진된 27일까지 기업체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에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편의점을 방문했던 기업체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직원 1,30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40대 여성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있었습니다. 창원시 보건소와의 통화에서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다가 이딴 권유에 뒤늦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 발현 후에 일주일간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행정적, 법적 조치와 함께 향후 추가 확진자 발생 등에 대한 방역 비용 등을 구상권 청구할 것을. 창원시는 이 여성 이름이 빠진 채 광화문 집회 명단을 제출한 인솔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긴 했는데 이번 51분 확진자가 그 명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광화문 집회 추가 명단 가운데 경남에선 202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 32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방역당국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해도 이렇게 검사를 피했다가 나중에 확진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미진단자에 대한 부분, 또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계신 분이나 이들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검사를 받아달라고 연일 강조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들을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47명의 집을 찾아갔지만 검사를 받도록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증상도 없는데 왜 자꾸 검사 받으라 그러냐, 귀찮아 죽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참석은 하긴 했지만 무조건 안 받는다고 다짜고짜 그냥 그러신대요.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만 1,242명 가운데 77%에 달하는 4만 353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나 방역당국조차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믿으면서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가 검사를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역추적해 경찰과 함께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 등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며 설득도 하고 확진자가 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검사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에서만 1,669명이 여전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제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배경에는 교회 측이 초기에 의심 증상이 있던 신도들의 검사를 광화문 집회 이후로 미루게 한 탓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신도들의 검사를 미루게 한 혐의로 목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집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76살 A씨는 발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단 참고 광복절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확진자가 아닌데도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가짜 뉴스도 서슴없이 퍼뜨립니다. 이 신도는 몸이 아파 광복절 집회에는 가지 못했지만 결국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진단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목사를 입건했습니다. 이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전광훈 목사 등과 긴밀한 관계로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광복절 집회 준비 문건 등을 확보한 가운데 전광훈 담임 목사의 신도 동원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일부는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그러나 오늘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스스로 검진에 참여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격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 교인들에게 보냈다. 8.15 집회는 교인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전광훈 담임 목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해당 목사를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639명으로 이 가운데 241명이 검사를 받아 3명 중 1명꼴인 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서 술병을 들고 마스크 없이 춤을 춥니다. 클럽이 아니라 숙박업소인 어느 게스트하우스의 음주 파티 현장입니다. 이 화면에 등장한 곳은 아니지만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 파티를 열어오다 확진자가 2명 발생했는데 주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데도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 업주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직원까지 확진되면서 투숙객들과 함께 시설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최근 이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선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겸한 파티가 열렸는데 투숙객들은 물론 확진된 업주와 직원까지 참석했습니다. 야간 파티에 참석했던 투숙객과 게스트하우스 직원 등 10여 명이 현재 건물 2동에 나눠져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는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다녀왔는데 이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일 제주에 돌아온 뒤에는 이틀 연속 파티를 열었고 2번 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티가 열리는 동안 자신은 요리만 했을 뿐 투숙객들과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된 직원의 경우 지난 3일 연속 파티에 참석했고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숙객 20여 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서 하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여름 대목을 맞은 제주 지역 게스트하우스 상당수는 클럽 형태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술을 파는 불법 영업인데도 이 게스트하우스 역시 SNS에 파티 영상까지 올리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뜨악한 거죠. 터질 게 터졌다?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솔직히. 워낙에 파티를 했던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불안불안했죠.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가 코로나19의 감염지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는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응급실마저 의료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를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신고에 119가 출동했습니다.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상황실은 인근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안 된다는 대답에 3km에서 10km 반경 안에 있는 다른 병원 3곳에도 차례로 전화를 했지만 하나같이 이송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6분이 지나서야 18km나 떨어진 경기도 양주의 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양주병원에 도착한 건 5시 43분.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1초라도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당국은 병원 이송이 지연된 게 생사를 갈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조금 더 전문 의료진을 통해서 처치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병원들에게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전공의 파업 관련해서 CPR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서울 상계백병원은 심정지 환자인 줄 알았다면 받았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수용 가능하냐고만 문의를 하셨으니까 그 소방서에서 심정지 환자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화 내용을 확인해보니 해명과 달랐습니다. 40대 남성 심정지 상황이고 VT 계속 떠서요. 수용 가능한지. 저희 안 돼요. 나머지 2개 병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부산에서도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부산에서 울산까지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병원들은 직접적으로 다 일단 연락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다 기타 이유로 다 거부를 당하셨고요. 정부는 이 남성이 진료를 거부당한 배경에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영향을 준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들이 여기저기 전전하는 등 의료진들이 떠난 현장은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몇 달씩 미뤄지는 수술 때문에 환자들과 보호자들, 울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응급 환자를 싣고 온 게 아닙니다. 응급실이 안 받아주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겁니다. 환자를 안 받아주니까 저희도 힘들죠. 이제 파업 이후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응급실을 드나들었지만 환자를 데리고 갈 곳이 없는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병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구급차 안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에 걸린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는 밀리기만 하는 수술 일정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다가 스케줄이 그것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저 복장이 안 서지겠어요. 지금 자기를 밖으로 싸움하고 앉아있는데. 아내의 유방암 수술이 2달이나 미뤄진 남편도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원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억울해요.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네.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긴 의료 현장. 병원들은 파업이 길어질 것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체 수술의 30%를 줄이거나 미뤘고 서울대병원은 오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과 외래 진료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장 한시가 급한 환자들. 하지만 이런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오늘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환자들이 숨지고 불편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거부한 전공의들을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의사협회는 무기한 파업으로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합동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의사들에게만 제한됐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즉시 현장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은 수도권 병원 3곳에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 제지하는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시간 뒤 이번엔 의사협회가 같은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명의 전공이라도 사법 처리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하고 겁박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주 가혹한 탄압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 장관을 맞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과 대학생들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오늘도 6.5%에 그쳤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이 77명도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등 파업의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자,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들은 이번 광화문 집회 참석자일 뿐 조직적으로 동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지난 2월에 열기로 했던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 동원 명단이랑 이번 광복절 집회 명단을 비교해봤더니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집회 명단을 입수한 교회 주소지가 바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아침 대전의 한 교회 앞에서 6대의 전세버스가 그리고 충남 계룡시의 또 다른 교회 앞에서도 2대의 전세버스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둘 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수십 명씩 탑승했는데 이 두 교회에서만 현재까지 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2020년 2월 29일 광화문 총동원 집회란 문건입니다. 광야교회란 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올해 초까지 청와대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열던 바로 그 교회로 이름만 다를 뿐 주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돌고지로 27가길 21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문건엔 전국 130여 곳의 전세버스 출발지와 담당자 14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이른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봤더니 출발지는 100% 동일하고 담당자, 즉 연락책은 60%가 일치했습니다. 중복된 연락책 역시 대구, 부산 등 경상권 34명, 전라권 5명, 대전, 충남 7명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광화문 집회엔 참석만 했을 뿐이라며 동원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본 집회 무대에 오를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이 되어 사랑제일교회가 낮 12시 집회를 예고했다는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하지만 명단에 나오는 대구와 대전 담당자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전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 14번, 20번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계룡 지역의 담당자로 나오는 목사 역시 공천을 받은 데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 참석 사실조차 숨기고 있는 가운데 전 목사 측이 집회 조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와 함께 추가 명단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자, 오늘 일부 지역에 배포된 조선일보 초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부를 찾아가서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배달된 신문과 온라인상에서는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 전 장관은 완벽한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부산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최근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피부과의 간부 교수를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소개했고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의료원 관계자로부터 기자가 직접 들은 것처럼 조 씨의 일방적인 방문에 담당 의사도 당황해했다는 생생한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서울 지역 배달판에서는 빠졌고 온라인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부산대 의전원생 대부분이 국가고시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 대학에 다니는 조 전 장관의 딸은 시험을 보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보수 유튜버들과 의대생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기사가 의사와 의대생 단톡방을 통해 대거 회람되고 있다면서 이는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MBC와의 통화에서 관련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해 곧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측은 피부과 전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병원을 찾아온 적도 병원 직원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양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도 교수 누구도 조 장관의 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슬그머니 기사를 내린 조선일보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백악관 앞마당에서 불꽃놀이까지 벌이며 진행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후보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위대함을 파괴할 거라면서 맹공격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500개의 의자와 성조기가 빼곡히 들어찬 백악관 앞마당.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의 소개로 연단에 등장했습니다.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의 핵심 주제는 상대 후보인 바이든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70분간의 연설에서 바이든의 이름을 4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And if given the chance, he will be the destroyer of American greatness.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반중국 정서도 자극했습니다. Joe Biden's agenda is made in China. My agenda is made in the USA. 흑인 남성이 아들 셋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에 맞은 사건과 관련해선 항의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한미 FTA도 바이든을 공격하는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He backed the horrendous South Korea trade deal, which took many jobs from our country.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과 이란 핵협정 탈퇴 등을 외교 성과로 열거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연말 전에 어쩌면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을 거라면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화려한 불꽃놀이와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된 행사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8만 명을 넘긴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백악관 밖에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비전 제시는 없었습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던 4년 전과 비교할 때 핵심 메시지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대선은 68일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최근 지병이 재발을 해서 국정을 맡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음 달에 후임 총리가 결정될 전망인데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71일 만에 공식 회견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굳은 얼굴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이달 초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体力が万全でないという苦痛の中、大切な政治判断を誤ること。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도 지병으로 갑자기 사임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보도에 이어 최근 2주 연속 병원 진료로 불거진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재임 기간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도 개헌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
団長の思いであります。 그러나 일생의 과업이라던 헌법 개정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역시 코로나19로 크게 낮아졌고 본인과 측근을 둘러싼 비리 의혹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후임 총리는 다음 달 초중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되는데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관방장관, 고노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7년 8개월에 가까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는 동안 한일 관계는 유례없는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민당 정권이 바뀌는 건 아닌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1년 재정에 무려 4배에 달하는 돈으로 이렇게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호화로운 중학교를 지었다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올해까지를 빈곤 퇴치 기한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무리한 재정 사업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널찍한 공간에 당나라 건축 양식을 본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정문을 시작으로 부지 안에는 16마리의 잉어가 물을 뿜는 4층짜리 분수와 수상 정원엔 길이 50m의 폭포와 물레방아, 정자까지 운치 있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마치 고급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중국 서북부 전안현에 지어진 중학교입니다. 관중석이 움직이는 최첨단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은 물론 대형 야외 경기장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학교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우리 돈 1,200억 원. 전한년 연간 재정 수입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대부분 빚을 내 지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공식 빈곤 마을에서 갓 벗어난 상태여서 당국은 재정 낭비와 함께 건축 과정에서 부패와 뇌물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기껏 돈 들여 지은 분수와 정자 등은 철거됐습니다. 中学里的部分建筑却又被拆掉了，这就让人们不禁纳闷了。建完了又拆，到底它是要干什么呢？ 지난달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꾸이저우성 시골 마을에 초고층 호텔 공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36만 명의 빈곤 도시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쇄신시키겠다며 무려 1년 예산의 40배를 투입해 높이 100m에 달하는 목재 호텔을 짓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커녕 공사비 충당이 안 돼 중단됐고 책임자는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发现游客最多的地方，但我还是不太相信他们这些游客能帮这里回收成本。 지방 경제를 살리자는 의도로 도입된 특색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주변 관광지를 겉모습만 그대로 베끼기만 하는 부작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정 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까지 빈곤 퇴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지방정부의 무리한 재정 사업이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빈곤 탈출 프로젝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대상은 21대 국회에 처음 또는 새로 입성한 175명입니다. 저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때 신고한 내용과 오늘 공개된 내역을 비교해 봤더니 그 몇 달 사이에 재산이 수백억 원 증가한 의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주로 비상장 주식 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원은 아무런 해명이 없어서 스스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전북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출마 당시 신고한 재산은 48억 원. 불과 반년 사이에 900억 원대로 재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비결은 자신이 이사나 감사로 있었던 건설회사의 비상장 주식.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18억 원 정도 한다던 주식 가치가 858억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이 452억 원, 백종원 의원 282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12억 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본인이나 자녀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 가치가 역시 오르면서 재산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수 의원은 부동산 덕으로 1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96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20억 3천만 원에 팔아 7년 사이에 1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겁니다. 올해 내내 가팔았던 집값 상승 추세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후보자 시절 서울 강남 3구에 집이 한 채라도 있다고 신고했던 의원은 모두 27명, 33채였는데 이들 부동산 가치는 지난 4월 출마 당시 407억 원에서 이번에 492억 원으로 시세 차익을 포함해 20% 넘게 올랐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0억 원이 넘게 증가한 의원도 있습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예금은 지난 4월 총선 때만 하더라도 2억 원이었는데 오늘 공개된 금액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5억 원까지 더하면 반년 만에 현금성 자산이 11억 원 늘어난 겁니다. 총선 당시 빠뜨린 건지 증여를 받은 돈인지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조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의 경우 심하면 당선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의원 175명의 재산 평균은 28억 1,400만 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인 3억 5천만 원보다 8배가량 많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규제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여야 의원 모두한테 혹시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팔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해 보였고 야당 의원들은 그걸 왜 파냐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남지현 기자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집을 한 채라도 줄인 건 서영교, 김한정, 김홍걸 의원 등 모두 3명입니다. 다주택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약속과 달리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세 6억 원도 내줬습니다. 그때 증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제가 상담을 한 게 도토리가 낼 수 있으니까 값을 높게 감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증여든 매도든 안 판다는 민주당 의원은 없었습니다. 멀쩡하던 집을 팔고 전세살이를 하겠다는 의원도 있었고 9월 7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전세로 눌러앉게 돼요. 아파트와 상가, 단독주택 2채를 비롯해 부동산 4채를 몽땅 부동산에 내놨다는 의원도 있습니다. 어떤 게 팔릴지 어떤 게 안 팔릴지 빨리 팔리는 걸 팔아야지 탈출을 하니까. 이 가운데 하나를 가봤습니다.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비싼 61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싸다고 봐야 돼. 48억이야 한 50억 정도인데. 다주택자들이 문매를 맞자 안 팔겠다고는 못하고 팔겠다 신용만 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주택자 꼬리표가 부담스러운 건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 3천만 원이 겨우 넘는 집까지 매물로 나왔습니다. 집에 뱀이 나오고 쥐가 살고 그러니까 팔라고 내놔도 사람들이 왔다가 보고는 그냥 가고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분류가 되니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 안 팔겠다는 의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총선 당시 규제 지역에 집이 2채 이상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팔겠다는 뜻을 밝힌 건 서정숙 의원이 유일합니다. 또 정부 정책이 단호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도층이니까 부응할 수 있는 건 해야 안 되나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울과 지역구인 동해시에 집 2채가 있는 이철규 의원은 집이 2채인 게 불이냐, 불법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게 불법도 아니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지에 집이 2채 있는 박진, 유경준, 송은석 의원 등은 집을 팔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부자 1위인 박덕흠 의원은 부인과 본인이 소유한 집 4채 가운데 2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긴 했지만 20대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어젯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6이닝 무자책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1점대 초반까지 끌어내리면서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운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발진 진입 이후 세 번째 경기. 첫 타자 안타로 출발은 불안했지만 곧바로 호수비가 이어졌습니다. 3루수 밀러가 몸을 날려 직선 타구를 잡았고 2회엔 좌익수 오닐이 담장에 부딪히며 장타성 타구를 걷어냈습니다. 김광현도 다양한 구종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구했습니다. 한 타자에게 커브, 슬라이더, 직구를 섞어 삼진을 잡기도 했고 주무기 슬라이더를 때론 느리게, 때론 빠르게 던져 상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항상 야수들한테 도움을 받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야수들한테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템포가 좀 빨라야 된다는 거. 4회가 아쉬웠습니다. 3루수의 송구가 빗나가 덕아웃까지 들어가면서 노아웃 2루. 오닐이 또 한 번 31m를 내달려 타구를 낚는 호수비를 펼쳤고 레이놀즈와 7구 승부 끝에 오늘 가장 빠른 147km 직구로 삼진도 잡았지만 실투 하나가 적시타로 연결돼 먼저 실점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회엔 파울러가 호수비로 김광현을 뒷받침했고 6회 노아웃 1, 2루에선 병살타를 엮어 추가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습니다. 6회라는 이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석에서 홈런 친 거 못지않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경기 연속 호투로 평균 자책점은 1.08까지 떨어졌습니다. Spring training, I thought, well, nothing's eye-popping about what he's doing. But the more he got comfortable and the more you saw his command of his pitches, the more you liked. 팀 패배로 2승 도전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남은 31일 동안 36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세인트루이스 일정을 감안할 때 김광현에 거는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선발 등판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흑인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별 반대 의미로 오늘 경기가 취소된 건데요. 이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토의 임시 홈구장인 셀럼 필드. 텅 빈 경기장 전광판에 평등이란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보스턴이 인종차별에 항의해 오늘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했고 토론토도 그 결정에 동참했습니다. I've been a victim of racism. A player wants to use his platform to make a statement about racial injustice. I fully support that. 이러면서 류현진의 3승 도전도 하루 미뤄졌고 상대도 보스턴에서 볼티모어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보이콧에 나선 팀들도 있습니다.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뉴욕 매츠와 마이애미 선수단이 덕아웃 앞에 정렬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2초의 침묵.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추모하고 동시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42초 후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가 플레이오프 4경기를 모두 연기하고 NFL 9개 팀도 훈련을 중단하는 등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보이콧 움직임은 미국 스포츠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국내 선수 득점 1위, 바로 강상우 선수인데요. 어제 상무에서 전역해 친정팀 포항에 복귀했는데 대우도 남다르네요. 손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대 이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변신해 올 시즌 7골에 도움 5개를 기록 중인 강상우. 병장 강상우는 2020년 8월 27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강상우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친정팀 포항은 특별 이벤트까지 마련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감독님이 진급 시기가 하사로 돼 있더라고요. 말도 방줄 줄 알았어요. 전역 동기들의 부러움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장난이 아니네. 너무 부러운데요? 팬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친정팀 복귀. 동료들도 많이 바뀌어 낯설고 팀 사정상 다시 측면 수비수로 뛰어야 하지만 강상우는 강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수비수로 뛴다면 무조건 무실점입니다. 어느 자리든 경기를 뛰는 데 먼저 초점을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5년 동안 5골에 도움 5개가 전부였지만 상무에서 10골에 도움 5개를 몰아치며
공격 재능에 눈을 뜬 강상우는 포항에선 볼 대신 도움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골이든 도움이든 15개는 무조건 이상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공격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무 3패로 부진했던 김기동 감독도 강상우의 복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와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죠. 잘하겠습니다. 강상우는 모레 홈에서 성남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장훈입니다. 주말에도 우산을 챙기셔야 안전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은 비가 쏟아지다 해가 나길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충청도와 호남 내륙에서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특히 충북 보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 지방에서 굵은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30에서 80, 제주 산지 최고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경상도 지방 5에서 30,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서도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부는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도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9호 태풍 마이삭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막 발달한 태풍이라 변동성이 큽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오키나와 남쪽을 지나 수요일에는 제주 서귀포 남서쪽 200km 부근 해상으로 다가서는 진로를 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고 서울 등 중부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8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